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첫 주 특별히 돈 쓸 일이 많은 주간인데요. 주식시장이 좀 돈을 벌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만만치 않습니다. 금요일 날 사실 미국 주가가 급락한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5월 첫 장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건데요. 5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1월 올해 돌아보면 1, 2월 달은 정말 정신없이 떨어졌고요. 3월부터는 계속해서 악재가 반영되고 나면 오를 거야. 3월, 4월 희망 고문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5월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는 선반영됐다는 시각과 함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희망 고문이 5월께 끝날까요? 끝날까요? 라고 질문을 붙인 것은 쉽진 않아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네, 하루씩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급락세를 보면요.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 선방하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좀 좁혀갑니다. 2,600선, 2,700선 이 사이의 움직임들 계속되는 거고요. 여전히 종목별 움직임. 오늘 저희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또 섹터 애널 모셔서 자동차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 밖에 종목 이야기, 전략들 풀어가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까지만 해도 안고 있었던 기대감이 주말 뉴욕장 흐름 보면서 5월장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거래 양지수 모두 하락권의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업들 이슈들 점검하면서 특징주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희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뉴욕장 토요일 새벽 마감 대비해서는 우리가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겨질 만큼 뉴욕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거든요. 5월 세린메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위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악재도 반영된 것 같고 싸 보이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오늘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전체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어서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의 시각은 FOMC와 관련된 시장 변동성,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더 확인하고 매매하려는 그런 시각이 여전히 강하지 않나. 다만 매도가 멈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호흡을 고를 만한 시간은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흡을 고를 수 있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큰 포트폴리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큰 그림은 FOMC 이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이후로 여전히 미루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결과물을 확인하는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아직 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가운데서도 의외로 종목군들 중에서 견조하게 버티는 혹은 시장 대비 견조한 종목군들이 개별 종목 말고 대형주 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일단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꽤 존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추세가 있었던 소위 인플레 관련주 말고 단기 낙폭이 깊었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악재가 좀 소화되는 국면에서는 일단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일단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을 바꾸거나 아니면 포트의 내용을 좀 바꾸는 큰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어야 좀 더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 주셨었죠. FOMC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포트 전략을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던 만큼 굵직한 일정 지나가면서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꼽아본 게 오늘 우주항공 쪽의 강세가 좀 돋보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만 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등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국방 예산 증가할 것이다 혹은 한국의 무기 수출 늘어날 거다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 육성한다고 하고 오늘 7,600원 수출 기대감도 있고 한데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이들 종목군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끌고 갈까요? 2달 전인가 잔금 해제 시간을 통해서 맞아요.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을 고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만 올인하는 것은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도 언급드렸던 대로 글로벌하게 ITA 같은 우주방산 ETF에 투자하는 것 여전히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가가 올랐고 시장이 만약에 레벨 다운한다면 이 종목도 버틸 수 없겠죠. 내려올 겁니다. 그럼 내려올 때 팔아야 되느냐? 전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먼 미래를 봤을 때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국가는 이제 뭐 아웃된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주 매출처라고 볼 수 있는 보잉을 포함한 글로벌 항공사의 부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뭐 완제기라든지 뭐 훈련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매출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한국 그 항공기의 전반적인 이 우상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UAM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부분이 있고 수주가 증가할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녹록치 않잖아요. 오늘처럼 재료 나오면서 올라가는 구간에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해당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달 전에 위원님과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이 참 많이도 올랐고요. 추가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만 조정 나올 때 사는 좀 현명한 전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잔금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종일 잔금해제 오늘 펄업있습니다. 바닥은 어디일까? 와, 진짜 올해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시장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지난주에도 하루 만에 24% 빠진 날이 있었습니다. 검은 사막, 성적은. 기대했던 것에서 오는 실망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뭐 중국 시장 쪽에서 뭐 검은 사막 M이 판호 통과 이후에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매출 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게임이 굉장히 뭐 좋은 게임이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게임 경쟁력을 봤을 때 MMORPG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게임 경쟁력이 과연 한국이 그렇게 뛰어난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판호 통과를 해도 생각보다 매출이 별로네라는 시각도 있고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그 회원 유입, 그러니까 이 앱을 까는 사람들의 그 유입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로 발생하는 시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깔리게 되면 뭐 공성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그때 이제 과금 모델이 붙으면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고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를 견인해 왔던 또 가장 버텨왔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판호 효과 이것을 기대했던 것이었고 5년간 우리가 못했던 걸 어쨌든 해낸 업체니까 그걸 이제 주목해봤던 것이었는데 그 실망감은 현재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기관의 아주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쉽게 좀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와 관련된 충격도 세게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지난해 뭐 3분기, 4분기경 1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6,3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보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목표가 논란.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냈는데 뭐 지인에게 말한 가격은 6만 원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게 한 상황인데 네. 이거 어찌 보세요? 일단 그 목표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는 그 리포트를 쓰는 시점에 여러 가지 조건이 원하는 대로 다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가 잘못했던, 애널리스트가 잘못했던 그와 관련된 무슨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다 처벌받아야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현재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머지 두 종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이 두 종목이 뭐냐? 하나는 크래프톤, 하나는 펄어비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게임과 관련된 이익과 이와 관련된 변동성을 얼마나 녹여내는지에 따라서 지수 대비 엄청나게 선전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크래프톤과의 또 접점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게임에 매출이 집중된 기업이 그 기대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변동성을 내포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또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요소, 이제 리오프닝으로 간다. 그러면 게임주의 전반적인 힘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게임주의 전반적인 밸류를 높여왔던 건 굉장히 높은 수익성 때문이었는데 지금 현재 펄어비스는 수익성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게 뭐 1분기까지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매출과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이익률을 내지 못하면 이 종목은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면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이 게임 산업의 특성, 그다음에 펄어비스의 개별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펄어비스 보유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밸류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밸류 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나쁜 얘기만 드렸으니까 펄어비스라는 기업이 그럼 이런 약점만 있는 기업인가? 일단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으로 이어지는 이 게임의 전반적인 라인업은 뭐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다른 게임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금을 굉장히 과하게 했던 게임사에 비해선 비교적 착한 게임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뭐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간 엔진 기술에 게임 엔진 기술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괜찮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 나올 뭐 도깨비가 뭐 대비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과 좋은 점도 있는 기업의 지금 현재 밸류를 보시면 뭐 특정 증권사의 밸류 평가라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PE 관점에서도 지금 빠르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바닥 국면으로 네.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바닥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PB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뭐 바닥에 큰 구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 밸류상에 있어서 하단 구간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좀 제자리를 찾고 네. 그동안 우려했던 실적 요인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안정세를 찾게 되면 그러면 이 종목이 악재만 계속 반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게임 개발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의 기대감이 또 도깨비와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도 조금 살아나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 안정성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역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여전히 단기 하락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만 원이라고 했다면서요. 지금 그 6만 원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주가잖아요. 그러면 적정 주가에 온 것이고 그 적정 주가에서 반전시킬 만한 요소를 하나 두 개만 만들어줘도 밸류가 굉장히 싸졌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V자 반등까지 힘들더라도 단계적 상승을 이제 하반기에는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고점에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반등을 시도했을 때 밸류의 상단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네. 저는 PB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뭐 5배 정도의 수준의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정도 라인으로 본다면
한 8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 이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뭐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가격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보나 아니면 밸류의 어떤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단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이야기 나눠봤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충격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펄어비스에 대한 내용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가 반영된 지금의 주가에서 조금의 실타래가 좀 풀린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했을 때 한 8만 원대 중반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골프존입니다. 리오프닝도 호재. 리오프닝이 악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역시나 호재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집니다. 일단 포인트 잡아보면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내놓고 깜짝 놀랄 실적이 나오니까 시간외에서 강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도 6% 이상 올라갑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골프를 치진 않는데 이 골프 인구가 주변에서 엄청 늘어났다는 건 실감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면 할 게 별로 없는 게 제가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니까 친구들은 다 뭐 내기 게임하고 내기 골프 하는데 그러면 뭐 저는 뭐 한쪽에 앉아서 그냥 저 혼자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최근 들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골프존의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맹 사업도 늘고 비가맹 사업도 늘고 GDR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늘고 라운드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통합 회원 숫자가 지금 67만 명까지 늘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팔고 뭐 외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방 하나를 아예 터서 뭐 자기 개인 골프 연습장으로 그런 만드는 그런 수요 자체도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그게 뭐 주류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수요도 존재할 만큼 어쨌든 골프 인구의 확대는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났고 2분기에도 최소한 이 분위기가 물론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양호한 수익성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오늘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골프존도 일단은 조금 눌렸지만 다시 오늘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시장의 뭐 증권사들 쪽에서는 20만 원, 많게는 뭐 23만 원 목표가를 계속 더 높이거나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 정말 잘 갔다가 올해 1분기에 확 떨어졌었는데 그걸 또 3월 중순부터 쫙 만회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골프존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골프존도 성장주인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 이익 기준으로는 성장주가 맞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뭐 보셨다시피 뭐 가맹점도 늘고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 기준,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주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이제부터 관건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이 계속 빠르게 이어지면서 이익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키워가는 기업도 성장주일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익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늘어나는 것도 이익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39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 성장의 속도를 우리가 지금도 가파르게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물음표가 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치시던 분들이야 계속 칠 거고 새롭게 유입된 인구들도 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이익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매출이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차피 임대로 돌아가는 이 사업에 임대료가 만약에 급증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익이 그런 속도로 계속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가맹점이나 아니면 회원 숫자가 빠르게 계속 늘어야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지금 미리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제 예측은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그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무조건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작년엔 성장주였지만 올해는 그 성격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위원님이 만약에 지금 한 17만 원대니까 15만 원의 골프존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관점으로 어떻게 파시겠어요? 지금은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진리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100% 맞는 게 아니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너무 이제 기대만 가지고 가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인데다 주가도 이미 충분히 올라왔으니 지금부터는 의심의 구간이다. 싸게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이건 이렇게 외칠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계속 고를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그 경계해야 될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 종목이 그러면 성장주라면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는 게 적정한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주의 척도가 뭐 여러 가지 산업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익률 관점에서 혹은 보통 성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PB 관점에서는 적어도 2배 이상. 그다음에 PE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이익률이 20%가 넘어간다면 뭐 20배 이상 정도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현재 지금 밸류가 그런 호재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이어진다면 이 밴드를 계속 타고 가야죠. 그러면 주가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의 속도가 떨어지고 이익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익이 생각한 만큼 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가서는 과연 이 밴드를 타고 갈 수 있느냐. 저기 지금 PE 밴드에서 연두색 선, 그 다음에 지금 PB 관점에서는 이 보라색 선을 계속 타고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관점이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보라색 선의 연말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18만 원 중반대? 그 정도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증권사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뭐 20만 원, 2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분기, 4분기에 늘어나는 이익과 매출의 속도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 가격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두실 두 종목이었어요. 펄어비스, 골프존에 대해서 오늘 잔금해제 종목으로 골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종휘의 잔금해제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한 번 더 내용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종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